네, 지금부터 2023 헌나 3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소추위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유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피청구인 쪽에서는 손준성 검사님 나오셨고, 대리인으로 이동욱 변호사님, 임성근 변호사님, 이정민 변호사님, 은현지 변호사님은 안 나오셨죠? 네. 예, 오늘 변론기일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시고, 피청구인 측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준비기일의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된 서면들을 확인하시고 양 당사자께서 준비기일에서의 변론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서면의 내용을 토대로 주장과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 전까지 신청된 증거에 관하여 증거 체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 따른 소추 사실의 요지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3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장님, 재판관 여러분,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많은 사건들로 바쁘신 와중에 이 사건 관련 오늘의 변론 기일에 이르기까지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검사 손준성 탄핵심판 사건에 관한 모두 진술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사는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범죄자가 적정한 형벌을 받도록 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의 수호자입니다. 또한 공익을 대표하는 형사사법의 핵심 주체입니다. 검사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막강한 권한을 갖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를 지닙니다. 검사는 결코 사사로운 이익이나 일부 또는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공익이 아닌 것을 추구할 때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검사의 권한은 남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는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그 직무의 행사에는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그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내용을 간추려 보면 피소추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와 관련 없는 일반인의 실명 판결문을 수집, 검토하였다는 의혹, 이 사건에서 문제된 2건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휩싸여 있습니다. 피소추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직무상 과오를 넘어 헌법 수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피소추자는 여러 차례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권한 남용일 것입니다.
피소추자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하여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었습니다. 헌법 제65조 1항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하면 검사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소추가 정당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 탄핵 심판은 단지 손준성이라는 한 명의 검사를 탄핵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권력의 통제 가능성 그리고 법치주의 실질적 실현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만약 피소추자의 위헌적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묵과된다면 향후 또 다른 검사의 권한 남용 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검사의 권한 남용과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탄핵 심판을 통해 적어도 검사도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임을 선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엄격한 통제와 책임이 따르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리일수록 법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중대한 법 위반 시 언제든지 파면될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이 이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정 변호사님 더 안 하시나요? 예, 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가급적 30분 이내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재판관님들, 피청구인의 대리인 이동섭 변호사입니다. 우선 많은 헌법재판 업무 속에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이 사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 주시고 또 피청구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신속하게 준비 절차 기일 및 변론 기일을 열어주신 재판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사항은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 이외에도 공동 대리인께서 설명드릴 것이므로 저는 간략히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첫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피청구인이 2020년 4월 3일 수사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 조회, 출력 등을 지시하고 실명 판결문 3건의 출력물과 이른바 1차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20적 분량의 1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다는 점과 두 번째로 2020년 4월 8일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추가 고발장에 반영될 판결문에 대한 조회 검색 등을 지시하고 이른바 2차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세칭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공소 제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이 25년 4월 24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측은 공수처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27조, 24조, 41조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위반하였으며 형법 127조, 123조를 위반하고 검찰청법 4조 2항을 위반하였으며 형사소송법 196조를 위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를 위반하였으며 형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14조 3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피청구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무혐의 결정이 있었던 만큼 피청구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을 위반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청구인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전제로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헌법 7조를 비롯한 헌법 27조, 24조, 41조를 위반하였다거나 검찰청법 4조 2항, 형소법 196조 위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청구인이 총선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을 소추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성명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밝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피청구인이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관련 부서에 전달 내지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에게 전달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그때마다 곧바로 전달 내지 보고하여야 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이 당시 맡은 정보 수집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위법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기소될 당시 그리고 잔액 소추될 당시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사건 탄핵 소추가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 심판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서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조속한 시일 안에 기각하심으로써 20여년간 검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탄핵 소추로 말미암아 무려 1년 6개월 동안 직무 정지된 상황을 해소해 주시고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서 경종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선고해드린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먼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피청구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2심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6일에 피청구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채널 A 사건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 서버에서 수집한 전자정보는 모두 위법 수집 정보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대상 정보의 수집, 작성 등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지만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른바 제3자에게 전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는 우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제와 촉집 위반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나 실명 판결문을 전송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정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이 고등법 판결을 상고했습니다만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검사 상고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공수검사는 2022년 5월 4일 피청구인 선거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전자정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는 첫째, 피청구인이 2020년 4월 3일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 조회, 열람, 출력하도록 지시했고 실명 판결문 3건과 1차 고발장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던 사실. 둘째, 피청구인이 2020년 4월 8일 판결문의 조회, 검색하도록 지시하고 2차 고발장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사실도 없음은 이미 관리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7조, 27조, 24조, 41조 위반, 공직선거법 85조 1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보면 피청구인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했던 내용은 없고 오로지 수사 기록 중에 압수된 파일 제목에 공천 현황, 후보자 등록 현황이라는 기재가 일부 있지만 그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 파일 자체가 위법 수집 정보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배척된 바도 있습니다. 설령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피청구인의 지시와 상관없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지된 내용이고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실명 판결문 등을 통한 통합 사건 검색이나 판결문 검색,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 조회, 열람, 출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고발장 촬영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 이후에 피청구인이 1, 2차 각 고발장과 그 내용의 바탕이 된 1, 2차 메시지의 대상 정보의 수집 작성에 관여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만 피청구인의 검색 출력 여부나 지시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관여하였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상 정보의 수집 작성에 피청구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검사는 2022년 5월 4일에 이 부분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거나 어떤 성상호, 임홍식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서 고발장 작성했다는 사실 인정하게 할 증거가 없다 하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한 것도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김웅에게 전송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직접 증거의 부재, 또 피청구인과 김웅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는 간접 사실의 증명 부재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전송했던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누구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김웅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 어떤 의사로 전송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고발장이 특정 정당에 전달되어서 알았다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청구인의 이 부분 탄핵소추 사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127조, 123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비공개성, 보호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1, 2차 고발장 출력물이나 그 기재 내용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취득할 지위 있는 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누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김웅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나 고발장, 실명 판결문을 전달 또는 전송한 사실이 없고 누구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 고발장, 실명 판결문을 전달, 전송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1, 2차 고발장에 첨부하기 위해 실명 판결물들을 검색, 조회, 열람, 출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점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탄핵소추 사유 또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 여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에게 총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1, 2차 고발장 등을 촬영한 후에 텔레그램에 김용희에 전송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관련 피청구인의 부하 직원들이 피청구인의 지시와는 상관없이 판결문을 조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의 판결문 검색은 관련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나 재수사 필요성 판단 등을 위한 각 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 부분 탄핵 사유 또한 이유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당시에 수사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차 고발장은 실제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형사소송법 196조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스스로 수사의 단서로서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하여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 또한 이유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항 2호 위반을 이번에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아니고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당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전송받은 사람이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촉진법 14조 3항 위반 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같이 똑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실명 판결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전송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업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설령 피청구인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 대한 파민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없습니다. 견해를 달리하셔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1, 2차 고발장과 각 메시지의 대상 정보를 관련 부수에 전달 내지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넓은 의미에서 관련 형사 판결에서 판시한 것 같이 관여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에게 전달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그때마다 상급자나 관련 부수에 전달 내지 보고해야 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이 당시 맡은 정보 수집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행위가 파민을 정당화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공소사실 또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와 무죄 판결 이유를 모두로 살펴봐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신속하게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피청구인 측 더 진술할 내용은 없으신가요? 청구인 본인, 피청구인 본인 진술. 예,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김용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경호에 시달리시는 가운데 저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으로 또 다른 부담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저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하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도 없습니다. 2021년 9월 이 사건이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 저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과 순환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제대로 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가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 글씨였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저에 대해 2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외부 요원으로 구성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저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위원회의 공고를 무시하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이미 답을 정해둔 기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수처에 의해 기소가 되어 3년의 기간 동안 재판을 겪으면서 검사로서 제대로 일하기가 쉽지 않았고 마침내는 1심 재판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반발로 2023년 12월 1일 저를 탄핵 소추함으로써 1년 반 가까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고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4월 24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길고 긴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고함을 밝혀주신 사법부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두 헌법소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헌법재판관님,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직생활 중에 유능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관련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구인 측의 소추 사실 요지 진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의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양 당사자가 준비기일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께서는 갑제 1호증부터 갑제 14호증까지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었죠.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제 1호증의 1부터 을제 5호증까지 제출하셨고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께서는 2024년 3월 19일 대검찰청에 비청구인에 대한 감찰 관련 기록에 대하여 그리고 2025년 4월 29일에 대법원에 비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그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하여 모두 채택이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9일자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의 경우 기록이 대법원에 있는 관계로 청구인 대리인께서 지난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신청을 철회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채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께서는 2025년 4월 29일 청구인 측과 동일하게 대법원에 형사사건 기록에 대하여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대검찰청에 감찰 관련 기록에 대하여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하여 이를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2024년 3월 18일자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의 경우 앞서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소추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김웅과 공모하여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헌법 7조 1항, 24조, 27조, 41조 1항, 공직선거법 85조 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추 사유는 1차, 2차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텔레그램으로 김웅에게 전송하여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으므로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추 사유는 수사정보정책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총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 조회, 열람,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추 사유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구검찰청법 4조 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추 사유는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여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구형사소송법 195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소추 사유는 실명 판결문을 전송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를 위반하였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여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14조 3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이상과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청구인 쪽. 예.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그 답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청구인은 불법적으로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에게 실명 판결문 등을 검색, 조회, 열람, 출력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촬영한 사실도 없고 김웅에게 고발장 등을 전송하거나 특정 정당에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청구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피청구인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탄핵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맞죠? 예. 그 이상과 같은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 측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인 대리인.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 피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 당사자가 그동안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4일자 탄핵심판 청구서, 2024년 3월 19일자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 대검찰청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 그리고 2024년 3월 22일 심판절차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 그리고 2024년 6월 11일 소송절차 수계 신청서, 2025년 4월 29일 대법원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 2025년 5월 8일 증거 제출 기한 연장 및 기일 변경 신청서, 2025년 5월 12일
준비 서면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1월 5일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하셨고 2024년 2월 14일자 답변서 2024년 3월 18일자 준비명령에 관한 의견서 심판 절차 정지 신청서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문서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제출하셨고요. 2025년 4월 28일 증거제출서 제출하셨고 2025년 4월 29일 대법원 및 대검찰청에 대한 각 문서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제출하셨습니다. 2025년 5월 8일 준비서면 제출하셨고 2025년 5월 9일 증거신청 철회서 증거제출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2일 준비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맞죠? 네. 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먼저 청구인 측에게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라는 점을 소추 사유에 포함시키신 것인가요? 네, 네 포함- 포함되어 있는 취지입니다. 시킨 거예요? 네, 취지. 예. 그게 준비 절차에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네,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 그런 얘기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대법원의 재판 기록을 저희가 그 회신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일부만 네. 없고 아직 그 전부 다 온 상태는 아니어서 네.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좀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좀 그 서면으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출하시는데 이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총선 정보를 수집한 날짜, 네. 그다음에 수집 방법, 그 수집한 정보의 내용을 이게 포함이 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청구인의 방금 얘기한 그 소추 사유 부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것도 그 서면에 특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뭐 피청구인 쪽에서는 뭐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그 청구인의 서면을 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록을 보고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그 형사 기록에도 거기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압수된 자료 중에 그런 파일이 있었다는 제목 정도만 나오고요. 그 내용이나 날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청구인 쪽에서 한번 참고하셔서 서면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구인 측에서는 지금 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라는 주장을 유지하시는 거죠? 예, 그 사실 형사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그 가장 주되게 다투어졌던 부분이 이 쟁점이고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1심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한 증거들을 좀 정리해서 이 부분을 좀 더 1심 판단이 더 명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장을 유지하신다는 취지시고요. 다음으로 소추 사실 중에서 그 피청구인이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을 수사한 그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인 쪽의 의견은 어떤지 또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 소추 사실 중에 그 구형사소송법 195조 위반의 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피청구인 측은 문제된 1, 2차 고발장,
그게 실제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 수사를 하게 만든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 측의 의견을 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형사 항소심 판결 이후에 피청구인이 1, 2차 고발장 작성과 그 내용에 바탕이 된 1, 2차 메시지의 대상 정보 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에요. 근데 피청구인은 지금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그러한 사실 자체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요. 예. 공소 사실은 지시할 때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지금 재판부에서 또 관여했다는 모호한 표현을 했는데 기록상 보면 그 지시했다는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보면요.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기의 기술적 특징을 근거로 해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메시지의 원본 생성자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문제된 텔레그램 메시지의 최초 발송자는 피청구인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 피청구인도 그 관련 메시지를 다른 곳에서 받아서 본인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발송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그 메시지의 최초 발송자처럼 보인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원본 생성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재판관님들 중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계선 재판관님. 예,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물어보신 것과 관련된 건데요. 그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데 그 앞부분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의 수집, 검증, 평가,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1, 2차 각 고발장과 그 내용에 바탕이 된 1, 2차 메시지의 대상 정보의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된 건 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을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간단하게. 네, 그렇습니다. 요 인정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취지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여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드러나면 그 하나하나에마다 저희가 부인하는지 부인하지 않는지를 표현할 텐데요. 조금 전에 그 질문하신 원본 메시지 생성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부 들어간 면이 있지만 나머지 근거로 삼은 사유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내에서 벌어진 상황만을 그냥 추측해서 표현한 거고요. 정책관실에서 벌어진 내용과 메시지 전송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추정한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그 피청구인 이제 대리인들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라인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상급자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 전달했을 수는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청 내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상급자나 이제 공식적인 상급 그 보고 라인이나 아니면 관련 업무 부서에 그 보고나 전달을 할 때 일상적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하신 겁니까? 그 질문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정보를 입수하는 경위가 텔레그램에 오면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직접 대면 보고를 해서 당연히 중요한 사안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카톡도 활용하고 전화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형사 판결을 보면은 만약에 텔레그램으로 다른 사람이 생성해서 그 피청구인에게 보낸 것을 피청구인이 전달했다면 그렇게 메시지가 생성되지 않는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쟁점이 됐었는데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소위 이제 찌라시 수준의 정보부터 정말로 수사정보로서 가치 있는 정보까지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거를 보낸 사람한테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제 수사정보로 가공이 돼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한다, 업무를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정보로 가공한 거는 당연히 정식 절차를 거쳐서 그걸 일선청에 보내서 수사로 임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없다. 다시 돌려드리겠다. 이게 또 옳은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업무 처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쟁점으로 삼아서 그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그 고발장과 1, 2차 메시지의 대상 정보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그 판단 근거로 약 5가지 정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메시지 전송에는 텔레그램 속성상 최초 원본 전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지만 그 뒤에 설치된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어떤 지시나 행위 역할을 했는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인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재판관님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고요. 그러면 저 이제 양측 대리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추 사실 관련해서 이제 방금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외에 소추 사실 관련해서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왜 청구인 쪽 없으시고, 네, 피청구인 쪽 예,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증거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측의 그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2025년 4월 29일자로 대법원에 대하여 신청한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회신이 2025년 5월 9일 도착하였습니다. 그 피청구인 측에서는 기록인증 등본 중 필요하신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서증 정리할 때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청구인 쪽에서는 아직 그 이에 관해서는 서증 제출 안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회신이 아직 전부 다 오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받아보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 제출하실 예정이다. 네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예. 다음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대검찰청에 대해서 한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한 회신이 2025년 5월 2일 도착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좀 회신하기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인 네. 것이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5월 2일자로 그 송부 요구한 자료는 감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고 피청구인 쪽에서는 2025년 5월 9일에 이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은 철회하셨죠? 네. 예. 청구인 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뭐 철회 여부만 나중에 네.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네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출된 서증을 정리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 변론 준비기일 이후에 을제 6호증부터 을제 7호증의 88까지를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이 증거들에 대한 증거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동의하되 입증 취지 부인하겠습니다. 동의하시고 입증 취지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채택된 서증에 대해서 서증 조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서증과 관련해서는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된 갑제 1호증부터 갑제 14호증까지 있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열람해서 확인 다 하셨죠? 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하신 서증과 관련해서는 준비기일에 채택된 을제 1호증의 1부터 5호증까지 그리고 오늘 증거로 채택한 을제 6호증부터 을제 7호증의 88까지를 모두 이제 열람해서 확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양측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원활한 심리 진행을 위해서 재판정에서 서증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와 양 당사자 측이 열람한 것으로 개별 서증 조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청구인 쪽 이에 관한 의견 어떠신지요? 이해 없습니다. 이해 없으시고 피청구인 쪽은 이해 없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출된 갑 1호증부터 14호증까지 을 1호증의 1부터 을 7호증의 88까지를 재판부와 양 당사자 측이 열람한 것으로 개별 증거 조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사건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청구인 쪽 의견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서증을 다 못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서증으로 내실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변론기일을 속행해서 다음 기일에 이제 그 서증에 관한 제출과 채택 그다음에 증거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어차피 형사 사건에서 다 왔다 갔다 했던 그 증거 체부 의견도 지금 실질적으로 서로 의견이 오간 거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오늘 종결을 하고 서증을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참고 자료로 해서 그 우리 결정문에 반영을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해드릴까요? 청구인 쪽 의견은? 저희 속행해서 그 서증을 증거로 제출해서 현출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피청구인 쪽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 후자 방법으로 종결을 하고 그 서류는 후에 제출하면 다 재판부에서 반영이 될 거니까 그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이 오래 끌었던 사건이니까 그 피청구인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변호사님. 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기록 복사를 하는데 저희가 5월 7일부터 9일까지 지원 3명이 가서 복사를 다 해서 헌재 제출한 겁니다. 아마 국회 측에서는 한 명이 와서 아마 직원이 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출한 서류들이 보게 되면 저희 측에 유리한 것만 낸 게 아니고 수사 기록 자체도 을제 7호증의 55부터 보게 되면 모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심, 2심의 공판조서 전부 다 나와 있고 1, 2심에 나왔던 증인들의 증인신문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뜨린 것은 뭐냐면 공수처 검사가 1, 2심에 제출하는 공수처 검사의 의견서만 저희 제출 안 했습니다. 그건 아마 청구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 안 했는데 공수처 검사의 그 의견서가 이 소추 사유와 비슷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미 지금 저희가 낸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재판관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판단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고 지금 국회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그 나머지 기록이라는 것은 검사의 의견서 이외에 또 의견서는 뭐 상고 이유서 이런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변론 종결해 주시고 국회에서 제출하신 것은 참고 자료로 참고하셔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예, 지금 사실 피청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공판저서랑 변호인 의견서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 상당 부분의 증거 기록은 저희가 아직 회신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쟁점이 됐던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제 전송했다는 메시지 내용이라던가 실제 김웅과 조성은 사이의 통화 내용이라던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 번 더 판단하는 그런 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재판부에 증거로 현출돼서 심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지금 현재 복사는 하셨나요? 네, 그 등사까지는 어제 완료가 마쳤나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재판부에서 좀 속행 여부는 합의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속행을 하면 지금 피청구인 쪽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해야 돼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로 생각하고 있는데 준비 가능하시겠나요? 네. 그러면은 아직 저희가 어제 등사나 열람 이제 이게 지정 등사가 이제 완료됐는데 법원에서 회신이 아직 헌재로 안 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그 이후에 저희한테 신속하게 좀 전달이 되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잠깐 휴정을 하고 그 속행 여부, 변론 종결 여부를 좀 합의를 해본 다음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재판부에서 이제 그 변론 종결 여부, 속행 여부, 그다음에 속행 기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결론은 그 일주일 후로 속행하는 것으로. 예. 예, 그래서 그러면 2025년 5월 20일이 되는 거죠. 예, 5월 20일 오후 3시에 2차 변론기를 하고요. 그날은 변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변론 종결을 하는 것으로 아시고 최종 변론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혹시 양쪽에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